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앙겔라 메켈에 대한 마지막으로 앙겔라 메켈의 정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앙겔라 메켈이 어떻게 동독 여성으로서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독일에서 가장 큰 정당인 기민당의 당수가 되었느냐, 그리고 그녀의 정치 행각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앙겔라 메켈의 정치 철학. 히랍의 유명한 정치론가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은 정치는 철학자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앙겔라 메켈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지난번에 영국에서의 태차 여사가 또 정치를 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는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국의 태처는 이제 화학을 전공했죠. 그러나 영국을 잘 이끌어 나간 아주 여성으로서 큰 정치가라고 우리 봅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 앙겔라 메켈이 등장하면서, 또 그동안의 16년간의 정치 행각을 보면서, 이 정치는 여성이 해야 되고 또 자연과학자가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여하튼 앙겔라 메켈은 2005년도 드디어 여성으로서 처음 독일에 수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2월 8일을 계기로 16년간의 정치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행각을 할지 우리 모두의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 10년간의 앙겔라 메켈의 통치를 쭉 보면은, 이 16년간 세월은 길면서도 앙겔라 메켈에게는 아주 위기의 시기만으로 점철됐어요. 지속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져야 되니까, 하나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혹은 이 회사 사장들과 같은 어떤 매니저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이 16년 동안의 위기를 우리가 한번 열거해 보면은, 2008년도의 재정위기, 또 2010년도, 2013년도까지 유로위기,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2015년의 난민위기,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브렉시트 문제, 또 2020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사태. 가만 보면은 운이 결코 좋지도 않은 것 같은 이런 위기 시대를 쭉 당하면서 앙겔라 메켈의 이 위기 관리 능력을 보이는 계기가 된 거죠. 어떤 특정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관리 능력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그런 관리 능력을 과시했냐, 여기에 지금 여론도 그렇고 일부 정치학자들에게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위기 관리라는 게 중요한 거죠. 위기 관리를 못하면 전부가 파괴되니까. 위기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를 해왔고, 그걸 통해서 유로연합과 더불어 지금까지 유럽을 잘 이끌어왔다는 그런 평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어떤 면에서 위기관리를 잘 못했더라면은 정치적 자격으로 상실을 하는 거죠. 근데 앙겔라 메켈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독일과 유럽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가로 지금 대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특정한 사람들의 그 평가를 제가 열거해 보면은 독일의 훔볼트 대학에 있는 뮌클라 교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녀의 16년간의 정치는 한마디로 실수를 모면하기 위한 넓은 통찰력과 신중성을 겸비했다. 넓고 넓은 통찰력, 그 다음에 신중성. 어떻게든지 실수를 안 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뮌클라 교수는 훔볼트 대학 교수로 요새 책도 많이 내고 독일 여론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유명한 교수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싶으면은 훔볼트 대학의 뮌클라 교수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꼭 실제적으로 찾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편지로 나는 당신 밑에서 한번 박사학위를 하고 싶다.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뮌클라 교수예요. 이 교수의 앙겔라 메켈에 대한 그 판단은 앙겔라 메켈은 이 통찰력과 신중성을 겸비했다 그래요. 이 통찰력은 마치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한 군데만 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뭔가 자격이 없죠. 쭉 돌아가면서 한번 보야죠. 제가 언제인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뉴욕에 처음 제가 갔을 때, 그때가 77년도라고 봅니다. 1977년. 뉴욕에 가면은 자연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야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올라가서 도대체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아보면서 뉴욕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도 그렇고 건물에 올라가도 그렇고 쭉 돌아보는 통찰력. 이런데 앙겔라 메켈은 이 정치 분야에서도 이런 넓게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뮌클라 교수의 앙겔라 메켈에 대한 좋은 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람메리트 전 국회의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 람메리트 전 국회의장은 앙겔라 메켈의 통치 스타일을 심사숙고한 정치 지도력, 합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결정 발견, 심사숙고한 정치 지도자로 보고 있어요. 심사숙고한 정치 스타일로 보고 있죠. 지난번에 이 람메리트 교수는 그 국회의장을 하면서 굉장히 유머 감각이 강한 그런 정치 교수였었죠. 정치학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연설하면 많은 유머 감각으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최대 그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적 판단 능력도 묘사하면서 국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 밖에서 초대를 받아 나가서도 그렇게 사람들로 많은 인기를 독차지했죠. 그런데 이 람메리트 전 국회의장이 그런 관계로 독일의 대통령 후보자로 충분히 자격이 있는 거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추천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람메리트 부인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나 그 공식 행사를 많기 때문에 사사로운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야. 그 람메리트 그 부인은 난 차라리 자유로운 생활을 택하겠다 해가지고 람메리트 전 국회의장은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정치계로 떠났고 대학계로 떠났고 지금은 기민당의
아데나와 슈트병, 아데나와 재단의 지금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참 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인 욕심을 갖고 내가 뭔가 뭐가 돼야지, 또 부인까지도 합류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야지, 그런 걸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람멧 교수는 참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편안한 생활, 자유로운 생활을 용이하겠다. 이제 그런 유명한 교수의 그 앙겔라 메르켈의 판단이 심사숙고한 정치 스타일, 모든 사람과의 합의를 통한 그 능력 과시, 그리고 그 다음에야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좋게 평을 했어요. 튜빙겐의 수사학 교수는 앙겔라 메르켈의 그 힘은 바로 속임 수 없는 연설이라 합니다. 속임 수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정직한 연설. 그러니까 웅변학적, 수사학적 이런 면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로부터 박수 받기 위해서 막 그냥 흥분을 하고 고칠시키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성과 현실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는 연설이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가져오는 큰 힘을 발휘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것을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동안 우리는 많은 그냥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연설에서 얼마나 불미스러운 게 많습니까? 정치 쇼가 아니죠. 정치는 어디까지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내용을 갖고 연설을 해야죠.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힘을 얻는 그러한 근원이 되지 않나. 수사학적인 입장에서 앙겔라 메르켈은 속임 수 없는 연설,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에서 문화부 장관으로 역임했던 샤반 전 문화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를 쇼가 아닌 정치 예술로 간주를 했어요. 정치 예술로 승화시킨 거죠. 정치는 어떤 플레이다, 어떤 쇼가 아니고 그야말로 앙겔라 메르켈은 그의 정직한 그런 내용을 갖고 정직한 신뢰를 바탕으로서 어디까지나 그동안 10년간의 정치 행적을 보면 정치를 하나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렇게까지 격찬했어요. 정치 예술화. 저는 언젠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유럽의 축구, 특히 독일의 축구 이런 걸로 보면서 엄격한 규칙하에, 엄격한 심판하에 서로가 선의로 경쟁하는 그런 축구를 쭉 보면서 저는 독일의 축구는 스포츠 예술화가 됐어요. 하나의 스포츠가 예술화가 됐어요. 정치 발전의 최고화가 저는 정치 예술화라고 봅니다. 우리도 정치 예술화가 돼야죠. 오늘날 제가 멀리 독일에서 우리나라 정치판을 봅니다만은 너무나 이게 정말 이게 정치 쇼인가? 이것이 정말 정치 플레이인가? 이게 진짜 정치판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인가? 너무나 추잡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치가들의 이 자질이나 또 그것을 보는 국민들의 일반 교육 수준이나 정치적 수준이나 뭔가 모든 것이 참 모자란 것이 많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여지더라고. 멀리서 우리가 영화를 멀리서 볼 때 잘 봐도 멀리는 독일에서 우리나라 정치판을 잘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의 유명한 키신저는 외교 정책에서의 앙겔라 메르켈을 아주 곡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유럽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51개국으로 얽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콘티넨트이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분포도는 51개국이라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가장 적은 유럽 대륙, 가장 아름다운 유럽 대륙,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격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나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얽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조건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27개국의 유럽연합이 있고, 지난번에 영국이 튀어나갔습니다. 또 여기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있어요.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아랍 세계가 있어요. 이런 전략적인 요충 지역인 유럽에서 어떻게 이것을 외교 정책을 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신저의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 평가는, 앙겔라 메르켈은 특수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넓은 안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력한 분석 능력을 갖고 있다. 아주 저는 정확히 표현했다 봅니다.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독일로서 어떻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잘 조정하느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키신저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특수한 재능과 넓은 안목에서 강력한 분석 능력으로 잘 처리했다고 아주 격찬하고 있어요. 키신저가 누굽니까? 키신저가 하버드대학 학생 때 교수를 놀라게 하고, 또 하버드대학 교수일 때 학생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수한 교수였답니다. 이 양반이 1950년도에 핵무기와 외교정책을 써가지고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외교장관이 되고 또 안보 고문이 됐죠.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의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정책 면에서 의견을 늘 제시하고 있죠. 우리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비에트남이 망할 때 이 키신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비에트남이 망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사 같은 통치 능력을 가진 정치가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1948년 대한민국이 설립될 때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을 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저는 복이라고 봅니다. 그 어려운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를 닦았어요. 그걸 우리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사실을 봅니다. 다시 앙겔라 메르켈의 16년간의 정치 마감을 보면서, 자, 유럽과의 관계에서, 세계와의 관계에서 앙겔라 메르켈의 위신은 굉장한 높은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유럽의 극한에서 한번 볼 때래, 독일이 통일되면서 유럽은 하나의 유럽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앙겔라 메르켈은 여러 가지를 잘 살피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유럽의 중용국가라는, 아까 밍클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은, 유럽을 중용적으로 다스렸다요. 유럽의 중용국가로. 이 독일이 참 사실상은 유럽의 중심국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가 미묘한 관계에서 늘 역사적 조건에서 늘 관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심사숙고한 그런 토대를 닦으면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도 비록 독일이 통일됐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 국가보다는 중견 국가. 근데 제가 이거 덧붙여 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모르지만 제가 독일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독일은 문화 국가예요. 소프트웨어가 발전한 국가예요. 비록 군사적인 면에서는 기초지만 이런 경제적인 힘, 또 문화적인 국가로서의 전 세계를 향한 하나의 모범 국가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화 국가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질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지 않겠나. 저는 독일 참 좋은 데 산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좀 배웁니다.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많이 전달도 하고도 싶고요. 하여튼 앙겔라 메켈의 16년간을 평가하면서 저대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앙겔라 메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특히 2015년, 16년 이 난민 문제. 그때 앙겔라 메켈 그냥 수많은 백만의 난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환영도 하고. 그러나 이 여파로 종교적인 문제, 또 지금 독일 대한당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기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딴 데로 가는, 보다 우쪽 방향으로 가는 이런 경향도 됐고, 그러면서 이 난민 문제를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다. Wir schaffen das.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앙겔라 메켈을 비판하는데 여전히 등장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의 경우는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했냐 하면, 이 기독교 또는 이슬람교 또 유대교, 이 세 종교가 독일 땅에서 서로가 굉장히 컨플릭트, 이 처해서 지금도 독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적인 갈등에서는 한팅턴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 문화 충돌, 역시 앞으로도 계속 유럽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독일을 보면서 이와 같은 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2014, 15년에 앙겔라 메켈 난민 이 결정 문제가 과연 잘된 건가? 이것은 앞으로도 세월을 두고 하나의 그 토론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앙겔라 메켈의 16년을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 독일이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가 전망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앙겔라 메켈의 정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